235명의 울부짖음건 한 척의 배에서 시작됐다. 15세기 중반 대서양의 파도는 여전히 푸르고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잔함 아래에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오랜 중세의 어둠을 벗어나 무역과 탐험, 정복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황금, 영광,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교역로를 찾기 위해 해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포르투갈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하하며 탐험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금과 향신료를 원했지만 곧 인간을 자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체계적인 노예무역이었습니다. 그 시절 유럽은 대규모 농장과 신대륙 식민지를 확장하며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 인구는 급감했고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설탕, 연화, 담배 등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절실했습니다. 결국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노동 자원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영국은 자메이카와 북미 식민지에서,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에서 노예를 수입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바다를 건너는 노예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의 시작은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장 먼저였을까요? 당시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잘 잡고 있어 태서양 항해에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왕실은 항해술과 지도 제작에 적극 투자하고 있었고 엘리케 항해왕자라는 천재적인 인물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엘리케는 아프리카 탐험과 무역에 강한 지착을 보이며 탐험가들을 차례차례 서아프리카 해안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금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인간을 씌우는데 성공하며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하게 됩니다. 1444년 포르투갈의 해양 상인 겸 기사였던 란서로테드 프리타스는 사그레스의 항해사들과 함께 기니 해안으로 출항하게 됩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금과 사람을 확보하여 왕실과 귀족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죠. 근기니비사우와 세네갈 사이의 해안에서 약 235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생포하여 리스본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유럽 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 운반항이었으며 이때부터 대서양 노예무역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15세기 중엽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군주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왕은 아폰소 5세로 그 전임인 두아르테 왕과 조부 주왕 1세의 시대부터 시작된 중앙 집권화 정책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비스 왕조 1385년 출범는 귀족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억제하며 왕권 중심의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15세기 중엽 포르투갈은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역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1383년 후계자 없는 페르난두 1세의 사망으로 벌어진 왕위 계승 전쟁은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치열한 내전을 촉발시켰고 결국 주왕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비스 가문의 창시자이자 포르투갈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이 정치적 내전 이후 포르투갈은 단단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왕실의 통제 아래 항해와 무역, 군사 전략이 체계적으로 운용됩니다. 바로 이 안정된 정치 구조가 그 작은 나라가 대항해 시대를 선도하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포르투갈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은 건조하고 농업 생산력이 낮았으며 내수 시장은 협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제약이 오히려 바다를 향한 집념을 만들었습니다. 금, 향신료, 실크 이 모든 것은 해외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은 무역 상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항해를 통한 경제적 성장을 국가적 전략으로 수입합니다. 그는 금 대신 사람, 즉 노예 무역을 통해 새로운 자본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국가 전체의 경제 기반을 바꾸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해군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재편합니다. 켜벨과 나우 같은 선진형 선박이 대규모로 생산되며 소형 정찰선부터 중형 교역선, 대형 무장 전투선까지 체계적인 선박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평균 함선 길이 35m, 주요 선박 캐러벨형 탐험선, 나우형 전투선, 투함대 수 약 50척, 16세기 초함대 수 300척 이상으로 룩증. 이 함선들은 모두 무장된 함선으로 단순 운송이나 무역이 아닌 무력 시위와 전투를 전제로 건조였습니다. 특히 대포 탑재가 가능한 구도였으며 이는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선진적인 무장 선박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4세기 말 이슬람과의 접경 전투를 통해 화약과 대포의 존재를 목격합니다. 초기에는 스페인 무슬림 세력을 통해 화약 무기가 유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내 화약 제조 기술을 개량하게 됩니다. 최초 화약 도입 1380년대 후반 그라나다 전투 전후 자국 내 화약 제조 1400년대 초부터 리스본의 화약 제조소 설립 대포 발전 1420년대 이후 청동 주조 기술로 장거리 대포 제작 성공 해양대포 장착 1430년대부터 전투선의 장착 시작 이 시점부터 포르투갈은 세계 최초로 함선에 대포를 탑재한 국가로 기록되며 단순한 항해국이 아닌 무장 제국으로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함선 한 척은 단순한 대가 아닌 부동의 요새였습니다. 주요 무기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동제 장포 주로 선박 한면부에 장착, 항만 및 적선 공격용, 트네포와 투창기, 근거리 해적 및 반란 제압용, 권총 및 장총 상륙작전 및 반란 진압에 사용. 이 무기 체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식민지 건설과
인종 지배를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상대 부족은 투창과 방패 수준이었고 유럽식 화약 무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런 위협적 무기를 바탕으로 거점, 확보 요새 구축 주민 무력화, 자원 강탈의 사이클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식민지를 확장합니다. 이른 탐험가인 동시에 점령자였고 선교사인 동시에 무장 지배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포르투갈은 국왕 주도의 해양 팽창 전략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한 것은 상업귀족과 해양 상인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로의 항해에서 거대한 이익을 얻었고 국왕은 이들의 자본을 전략적으로 흡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내륙보다 해상교역을 통해 성장한 포르투갈은 유럽 내에서 바다를 가진 나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농업 기반이 빈약했던 포르투갈은 금과 향신료, 노예 무역을 통한 대체 교역 수단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해양 팽창은 경제적 피현이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5세기 중반 포르투갈의 총인구는 약 12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유럽 중소국 기준에서 중간 이하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인구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강력한 해군력과 군사 전략으로 유럽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상비군 규모 약 3만 명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 해군 인원 대부분이 전문항해사, 사관학교 출신 혹은 외국인 기술자, 탐험선단 인원 보통 한 척당 80명의 선원, 군인 포함. 이들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항해와 전투, 지도 제작, 무역 교섭까지 가능한 복합형 인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왕실 직속 해군은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최신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정예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5세기 후반 포르투갈은 약 100척 내외의 함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탐험과 무역, 군사적 목적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캐러벨과 나우 형태의 선박이었습니다. 캐러벨 빠르고 기동성 높은 탐험선 1030m, 23개의 돛, 나우 대형 무역선, 화물과 병력을 다수 수송 가능, 길이 30m 이상, 게리선 지중해식 노젓는 군선, 제한적으로 사용.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역과 탐험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선박의 외피와 구조가 튼튼하여 무장 플랫폼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선박은 화포를 장착한 최초의 군사적 무역선으로 유명합니다. 화약은 14세기 중반 아라비아와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통해 유입된 화약 기술을 빠르게 흡수했으며 특히 사그레스 항해학교에서는 아랍과 지중해 세계의 군사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 응용했습니다. 최초의 화약 구입 1340년대 후반 스페인 이슬람 전쟁을 통해 간접 유입, 군용화 시작 시점 1380년대 1400년대 초 사이 포르투갈식 개량 화포 등장 1430년대 이후 15세기 중반부터는 화약을 대포와 소형 화기, 선박용 캐논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선박에 대포를 장착한 유럽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며 동방무역로 개척 시점부터는 모든 주요 함선에 화포 장착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15세기 말 기준으로 포르투갈의 무기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럽 최상위권에 서있습니다. 소형 대포, 함포 개발선도 짧은 거리지만 위력이 강한 브론즈 캐논 제작, 선박 자체의 방어용 화포 배치, 전투 외교, 무역에서 결정적 우위, 무기 운영 기술의 고도화 조준, 발사각도 조절, 재장전 속도에서 경쟁국보다 빠름, 원정지 구축 요새의 화포 배치, 아프리카, 인도해안 요새의 방어 체계 구축. 실제로 1498년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을 때 현재 인도 무역상들과 무굴 제국은 포르투갈 함대의 대포 사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1444년 포르투갈의 해양 상인 겸 기사였던 란소로테드 프리타스는 사그레스의 항해사들과 함께 기니 해안으로 출항하게 됩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금과 사람을 확보하여 왕실과 귀족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죠. 근기니비사우와 세네갈 사이의 해안에서 약 235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생포하여 리스본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유럽 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 운반항이었으며 이때부터 대서양 노예 무역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당시의 노예선은 오늘날의 범선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나무 만든 갑판 위에 삼박국과 사각돛을 조합한 범선형 선박이었으며 바람을 주요 동력으로 움직였습니다. 부부적으로 노를 젓는 인력도 있었지만 대양항해는 주로 무역품과 해류를 이용했습니다. 선박의 길이는 대략 30m, 폭은 약 7m 내외였으며 평균적으로 200명 이상의 노예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언제나 넘겨졌고 사람들은 쪼그리고 누운 채 바닥에 층층이 겹쳐 쉬었습니다. 그 내부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세 묶여 좁은 공간에 갇힌 채 공기 한 줄기도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며칠, 심지어 몇 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그대로 바다로 던져졌고 물과 음식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 배 위에서는 더 이상 인간답게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초기의 노예는 대부분 무장한 습격을 통해 아프리카 마을에서 강제로 납치되었습니다. 현지의 부족간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이들을 유럽 상인들에게 팔겨했으며 일부 부족은 유럽과 연합하여 경쟁 부족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네갈, 감비아, 기니해안은 초기 노예 무역의 주요 거점이었으며 여기서 수많은 아이들과 여성, 남성들이 납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가족을 잃었고 짐승처럼 묶인 채 바다로 향한 낯선 배에 실렸습니다. 그의 비명과 저항은 바다에 삼켜졌고
남겨진 고향은 울음으로 물들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은 1498년 바스코 다 가마를 통해 인도로 항로를 개척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한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모잠비크, 고아, 말라카, 마카오 등지에 무역거점과 요새를 세우며 동방 무역을 독점하려 했고, 아프리카 서해안과 브라질에는 노예와 설탕, 금 무역을 위한 거대한 플랜테이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지배의 꿈은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콜럼버스는 원래 포르투갈 왕에게 서쪽으로 인도에 도달하는 항로 개척을 제안했지만, 당시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남하 전략과 인도 동쪽 항로 개척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페인 이사벨 여왕에게 받아들여졌고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출항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곧 신대륙 식민지 분할을 위해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스페인은 대부분의 중남미를 차지하게 되죠. 시처럼 작은 바닷가 나라였던 포르투갈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제국으로 성장하며, 동시에 인간을 거래하는 지구적 시스템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어두운 유산도 함께 남기게 됩니다. 당시의 거센 바람과 포성이 아직도 먼 바다,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든 것은 그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도전항해 인간이 짐짝이 되는 여정. 한바다에 배가 미끄러져 떠나가던 날, 바람은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구를 조용히 훑습니다. 사람들은 항구에 모여 떠나는 배를 응시했고,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지만 배 안에 실린 이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판 아래 어둠 속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 해안에서 출발한 노예선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다루는 공장이었고, 동시에 바다 위를 떠도는 이동형 감옥이었습니다. 배 실린 흑인들은 대부분 이름도 가족도 삶의 의미도 빼앗긴 채 짐짝처럼 배치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예선의 가장 아래층 선창부는 어둠과 악취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요새는 평균 200명 이상, 많게는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렸습니다. 그들은 쇠사슬 묶인 채 1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 여러 명이 겹쳐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고, 배 위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으며, 그 냄새는 곧 감염병의 근원자였습니다. 항해 도중 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바다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체가 버려질 때까지 옆에 있는 이들이 죽은 시체 옆에서 며칠을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는 흔들렸고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지옥의 밑바닥이라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노예항해는 단순히 사람을 싣고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이후의 경매와 판매를 위한 준비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흑인들을 마치 상품처럼 관리했습니다. 도착 며칠 전부터는 강제로 몸을 씻기고, 상처를 숨기기 위해 기름을 바르고,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게 훈련시키는 등 인간의 외양을 팔기 위한 포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해가 끝나면 자메이카, 쿠바, 브라질, 하이티, 미국 남부의 항구에서는 대규모 노예 경매장이 열렸습니다. 나무 위 단상에 서서 웃음을 지어했고, 이빨과 몸의 근육 상태를 점검당했습니다. 부도 없이 사람의 가치가 가격표로 매겨지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잃게 됩니다. 노예항해의 가장 큰 비극은 단순히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단절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이름을 빼앗기고 종교와 언어, 가족사, 문화와 정체성 모두를 빼앗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나의 왕족이었고, 어떤 이는 부족의 장로였지만 그 모두가 한낱 노예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노예항해는 단순한 이주의 기록이 아닌 영혼의 침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여정 속에서도 완전한 침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배 위에서 무장한 흑인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주로 무기 없이 맨손으로 저항했고, 돌 들고 선원들을 공격하거나 선박에 불을 지르려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잔인하게 진압당했습니다. 반란을 기도한 이들은 항해 중간에 살해되거나 바다에 던져졌으며, 때로는 다른 이들의 공포를 위해 공개 처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절규와 저항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저항의 순간 그들은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메이카의 스탕수수 농장, 브라질의 금광, 미국의 면허밭, 그 어떤 곳도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존재로 규정되었고, 즉 또 그 지위를 물려받는 세습, 노예 제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한 고통의 유산 위에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 경제는 꽃피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항해를 역사로 부르지만, 그 항해에서 목숨을 잃은 수백만 명의 영혼은 아직도 바다 아래에서 잠들지 못한 채 느끼고 있습니다. 1441년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 지금의 모리타니아 역, 모래바람이 붉게 부는 사하라, 남단 해안에서 한 척의 캐러벨 함선이 포르투갈의 해안 수평선을 향해 떠올랐습니다. 이 항해는 단순한 탐험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에는 인류 역사상 유럽 국가가 체계적으로 납치하고 운반한 최초의 흑인 노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 항해사 안탄 곤살베스와 상인 누누 트리스탄에 의해 강제로 붙잡혀 선박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노예 무역의 기원, 곧 인류 불행의 대서사실을 알리는 포문이 되었습니다. 그를 타고 있는 배는 처음엔
단순한 기업을 가장했으나 실상은 철저하게 준비된 납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배에는 쇠사슬, 가죽끈, 무기,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방인을 포박하기 위한 도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예를 실은 함선은 기존 무역선과 구조부터 달랐습니다. 갑판 아래에는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밀폐 공간이, 바닥은 해수, 세척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서로 팔과 다리를 묶인 채 눕는 것이 아닌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배치되었습니다. 프로 새끼는 없었습니다. 비마단물에 절인 생선 한 조각,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물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고 오직 살아남을 최소치만 배를 끓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매일이 지옥 같았던 항해를 버텨야 했습니다. 삶의 울부짖음이 파도 소리를 덮고 절망은 북서풍을 따라 영혼을 갈아삼켰습니다. 천막이 포르투갈 해안에 도착하자 리스본 항구는 수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짐승인가, 사람인가? 많은 백성들은 처음 보는 흑인 노예들의 모습을 공포와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상류층 갈랐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노동력이자 재화로 보았습니다. 하나의 노예는 금 한 덩어리와 교환되었고 땅을 일굴 인력으로, 심지어 집안의 장식품처럼 거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흑인 노예는 물건이 되었고 인간은 가격표가 붙은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포르투갈 땅에서 노예들의 삶은 시작이 아니라 소멸이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갈고 포도밭을 정리하며 성당을 짓고 수호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밤에는 마치 동물처럼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환경도 전혀 다른 이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고통을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노예 여성은 폭력의 대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주인의 자식과도 같은 취급을 받되 단 하나의 차이, 소유물이라는 점에서만 달랐습니다. 한 노예는 일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하루도 인간으로 불린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의 밥그릇이었고 짐승보다 못한 그림자였다. 하던 이는 말합니다. 왜 그들은 반항하지 않았나?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땅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낯선 무기를 든 자들에게 둘러싸이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저항이란 단어는 그들에게 사치였고 심지어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첫 항해 이후 포르투갈은 곧 이 구조를 체계화합니다. 노예 사냥대가 조직되고 아프리카 부족장과의 협약을 통해 사람을 화폐처럼 거래하며 기스본 노예 시장은 유럽 최대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1450년대에 이르러 포르투갈 인구의 약 10%가 흑인 노예였으며 기스본 시내만 해도 2,000명 이상의 흑인 노예가 공식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익명으로 지워졌고 상업의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서아프리카와 최초의 접촉, 보이타니의 바람은 사막과 바다를 연결하는 이방의 방문을 경고라도 하듯 아득히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현 근처 마을들은 여느 날처럼 평화로웠지만 다가오는 바다의 저편에서는 거대한 대마가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1441년 서아프리카 해안선에서 포르투갈 항해사들이 처음으로 현지 부족들과 접촉했던 날로 돌아갑니다. 보이타니와 세네갈은 단지 넓은 사막과 강, 그리고 대서양의 무한한 물결로만 기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풍요로운 터전이었으나 서양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불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세기 중반, 오늘날의 모리타니와 세네갈에 해당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은 단순히 사막과 밀림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 경제, 그리고 독특한 사회적 관계가 융합된 살아 숨쉬는 터전이었습니다. 사막과 강의 공존 북쪽에서 사하라 사막이 무한히 펼쳐졌지만 강들과 작은 호수들은 농업과 어업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세네갈 강은 지역의 생명줄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잇고 경제 교류를 가능케 했습니다. 부족 사회의 특징 각은 공동체들이 각기 다른 언어와 관습을 지닌 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업, 사냥, 어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했습니다. 세네갈 강변의 번영강 주변에는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리타니와 세네갈 전 지역에서 독특한 문화와 종교가 깊은 뿌리를 내릴 만큼 잦은 외부 개입 속에 자립적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대서양은 생명을 주는 어장이었으며 세네갈 강은 풍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강물을 이용해 아이를 씻기고 농부가 사막에서 물길을 찾아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지는 단지 생산지가 아니라 조상들의 숨결이 깃든 신성한 장소와 같습니다. 서아프리카는 유럽에 의해 미개하다고 잘못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정치와 사회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 간에 반복되는 전쟁은 이러한 번영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부족 갈등의 원인 좋은 농경지와 수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 포로가 생기고 일부는 거래나 교환의 대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현지 사회 내 노예 개념, 당시 서아프리카에도 노예화된 포로 개념이 존재했지만 이것은 주로 내부적인 문제였으며 부족 간의 동의와 관계에 따라 복원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첫 개입,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거였습니다. 합치와 협박 대신 초기에는 전쟁 포로들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 강 근처 부족 간의 전투가 끝나면 포로들은 다리에 쇠사슬이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석양빛 아래 풀려나거나 벌로써 일하며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복구는 이방인의 침입을 끊기고 말았습니다. 모리타니와 세네갈 연합은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신세계로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지 황금을 얻은 기회였습니다. 황금과 무역의 가능성. 포르투갈 사람들은
현지 부족들이 자연에서 얻는 금이나 소금 등을 보고 이것이 천국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원의 다각도 활용 기름진 땅은 농업의 가능성을 품어 강은 지속적인 상업적 교류를 상징했습니다. 업 자원마다는 포르투갈의 풍부한 물고기뿐 아니라 배를 정박할 이상적인 항구를 제공했습니다. 인적 자원으로의 전환. 그러나 포르투갈 상인들에겐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금을 노리고 갔지만 노동력이라는 다른 귀중품에 집착하게 됩니다. 태서양 위에서 우뚝 솟아오른 해안선을 본 포르투갈 선원들은 목이 마른 자가 발견한 오아시스와도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희열은 인간의 탐욕을 불러왔고 평화로운 해안은 점차 고통의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쇼빈들이 서아프리카 사회를 처음 덮었을 때 그들의 판단은 정확하거나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를 단순히 자신들의 경제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왜곡했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이 분법. 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자기 자신만이 문명화된 존재라고 칭했습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무지 부족의 전통과 관습은 단지 맞선 것이 아닌 그들의 눈엔 이교도적이라는 딱지로 붙여졌습니다. 교회의 왜곡된 정당화. 초기부터 탐험 목적은 기독교 전파로 포장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노예제 확립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릇된 렌즈로 현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꼭 맞는 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부유하고 영적인 부족 사회는 점차 무력하고 정복받을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441년 포르투갈 항해사들은 단순한 탐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지 부족들 대상으로 노예 거래를 처음으로 시도한 자들입니다. 첫납치와 거래. 포르투갈 선원들은 부족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체화된 약탈. 초기에는 무작위적인 약탈이었지만 고상업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체계적으로 노예를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운송의 시작. 처음으로 끌려간 흑인 노예들은 포르투갈 본토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땅은 그들의 발 아래에서 배로 바뀌었고 자유롭게 살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상품이 되었습니다. 기회는 단지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존엄성을 뒤흔든 운명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서아프리카와 유럽의 만남은 결코 단순한 항해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들 지역의 사람들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정복과 억압이라는 고통 속에 묶어두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역사의 공허함을 어루만지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책임입니다. 1441년 서아프리카 해안에서의 사건. 15세기 중반 포르투갈 항해사 안탄 곤살베스와 니노 트시타는 서아프리카 연안을 탐험하던 중 오늘날 모리타니와 세네갈 인근에 위치한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에서 최초의 흑인 노예를 잡아 포르투갈로 반입했습니다. 주요 활동 지역은 현재의 모리타니 남부, 세네갈 강하구, 카보베르데 근방의 섬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독립된 부족 사회들이 흩어져 있었고 부족 간 갈등과 전쟁이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 이후에 유럽 상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를 구매하거나 무력으로 포획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초기 포르투갈 상인들은 주로 무력을 사용하여 노예를 포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상인들은 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해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부족 간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납치 항구 근처 마을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전쟁 포로 구매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 상인들은 현지 부족장이나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노예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량으로 유럽 제품의 무기, 구슬, 금속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로 아프리카 내 부족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서 제공받았습니다. 교환 대상어는 유럽 제품이 사용되었는데 쇠붙이칼, 창등 도구, 면직물, 화약과 무기, 값싼 진주와 술, 특히 럼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노예 1인의 초기 환상 가치는 유럽에서 가져온 물품 일부에 해당했으며 초기에는 금전보다는 물물교환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검 한 자루나 화약 몇 파운드, 유럽산 의상 몇 벌 등이 한 명의 노예의 가격과 동일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당 금전 가치는 상승했고 특히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옮겨질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지에서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대략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한 명당 100불에 해당한다고 추정됩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데려간 노예는 주로 노예 노동력의 수요에 의해 활용되었습니다. 포르투갈 본국에서 부유층 가정에서 가사 노동자로 사용됨. 농업식민지에서 아조레스, 마데이라와 같은 포르투갈령 섬들에서는 설탕 농장에서 강제 노동에 투입됨. 최초로 흑인 노예를 잡아 반입한 포르투갈의 행위는 이후 수세기 동안 대서양 노예 무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서아프리카 현재의 모리타니와 세네갈 지역부터 시작해 점차 중앙아프리카, 콩고, 앙골라 등으로 확장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물물 교환 형태의 거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적이고 상업적인 노예 거래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역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왔고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내 노예 거래 시장의 시작. 1441년 포르투갈의 한 작은 항구 선착장에는 포르투갈 귀족들과 왕실 관리들이 모여있다. 기낭의 끝에 도착한 배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 나오는 흑인 노예들의 모습이 느릿하게 비친다. 온몸은 피로와 두려움에 젖어 있지만 눈에는 여전히 자유를 갈구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역사의 시계는 그 순간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한 척의 배가 포르투갈의 항구에 닻을 내렸고
그 배는 더 이상 물건만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싣고 왔으며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던 창조적 참상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1441년 안탄 곤살베스와 니노 트리스탄이 포르투갈로 끌고 온 최초의 흑인 노예들은 단순히 경제적 물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시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불법적으로 잡힌 사람들이었지만 당시에는 법적 규제 또한 미비했습니다. 그들은 항구에서 왕실과 귀족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체험되었으며 타국에서 온 그들의 이국적인 외모는 거대한 호기심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1441년에 포르투갈에 도착한 이들은 곧 사회 아래층으로 편입되었으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의 하인 초기 흑인 노예들은 종종 부유한 집안의 가사노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택을 청소하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부여받았습니다. 상업적 노동력 선적 작업 또는 농업 생산에도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령 아조레스와 마데이라 섬에서 성장하던 설탕 산업이 이 노동력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없는 존재이들 법적 지위는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자유의지나 권리가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제로 쇠사슬에 묶였지만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부엌을 정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사회에서는 그들이 친절이나 동정을 경험할 기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포르투갈 사회는 노예를 철저히 소유물로만 간주했습니다. 상인 노예를 처음으로 데려온 상인들은 단순히 그들을 판매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했습니다. 체격, 나이, 건강 상태로 가치를 책정하고 육체적 노동력에 따라 가격대를 정했습니다. 농장주의들은 노예를 농업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바데이라 섬에서 설탕 농장이 커지며 노예는 저임금 노동자보다 값싼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거의 휴 없이 일하며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귀족들 노예는 부유층의 사치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증명하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노예는 숫자였고 농장주에게는 기계였으며 귀족들에게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에게 노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로 취급당했을 뿐입니다. 15세기 중반 포르투갈 농업은 노예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비옥한 섬들은 설탕 재배에 이상적이었지만 그것은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설탕 농장의 성장 마데이라 섬과 아조레스에서의 설탕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노예 수요도 맞물려 컸습니다. 경제적 성공 포르투갈은 노예를 통해 제품 원가를 낮추고 유럽 시장에서 설탕 무역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부작용 그러나 노예제는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노예가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노예를 많이 보유한 자는 권력을 키웠습니다. 설탕은 달콤했지만 그 생산의 기반은 눈물과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전역에 퍼진 이 희생의 단맛은 결국 긴 고통의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은 초기 노예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를 점차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에서 대규모로의 전환 피로와 폭력으로 점철된 가사노동 중심에서 상품화된 대규모 노예 무역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정책적 승인 왕실과 귀족 모두가 이를 경제 발전 전략으로 승인하며 업계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삼각무역의 초석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를 유럽으로 보내거나 아메리카 식민지로 운송하는 삼각형 무역의 초기 모델이 설계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점차 국가적 프로젝트로 확대되며 체계적으로 불의를 지탱하는 것에 경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포르투갈에서 시작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당시의 서아프리카 해안의 부족 사회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15세기 서아프리카의 주요 부족과 그들의 생활. 서아프리카 부족 사회는 조화롭고 풍요로운 독립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경제생활 농업, 어업, 사냥을 통해 자급자족하며 빈부격차나 지나친 권력 집중이 없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수많은 부족이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균형 다툼은 있었지만 협력과 화해의 노력이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강가의 잔잔한 물살처럼 부족 사회는 그 나름의 조화로운 리듬을 유지하며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관습은 유럽인들에 의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과 노예 거래로 이어진 관계. 부족 갈등은 종종 작은 규모의 포로 처리를 이어뒀지만 유럽인의 등장 이후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유럽의 도입 포르투갈 상인들은 부족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포로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포에게 반응 기존 전쟁 포로 체계는 착취와 지속적인 폭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탄 곤살베스의 역할과 여정과 그가 포르투갈항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는 대서양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포르투갈 왕실은 그를 선택했고 그는 미지의 바다를 넘어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의 한 장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안탄 곤살베스는 포르투갈항의 역사 초기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그가 수행한 항해는 단순한 발견을 넘어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바다를 건넌 항해사가 아니라 노예 무역이라는 비극적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로도 평가됩니다. 그의 항해 기술과 항로 개척. 안탄 곤살베스는 그의 항해 기술과 전략으로 대서양 항로의 초기 모델을 개척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별과 천문학을 사용한 항법. 그는 주로 별자리와 해류를 분석하며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는 이후의 대항해 시대 탐험사들이 계승한 기술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에 처음 발견 안타네 배는 포르투갈에서 출발해 카보베르데 근처의 서아프리카 해안으로 항로를 개척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도전과 기술의 융합, 그의 항해는 단순히 선원이 아니라 관찰자와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서양 위에서 그는 나침반과 하늘의 어두운 별빛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 계산 하나가 배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해는 기술과 인간의 의지가 하나로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서아프리카 탐험의 기록물과 증언, 곤살베스의 탐험은 단지 바다로의 발걸음만이 아니라 기록을 줘도 큰 가치를 남겼습니다. 지력 정보 수집 서아프리카의 해안선, 강, 그리고 부족들의 위치는 그의 항해 기록에 의해 서유럽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모리타니와 세네갈의 사회적 구조, 그는 이들 사회가 가진 풍요와 문화적 다양성을 포착했지만 일단지 상품 거래로 축소하고 왜곡하며 기록했습니다. 주얼에 전달된 새로운 지시, 이 기록물은 유럽 내 노예 무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했지만 그의 기록 속에는 문화와 인간성의 아름다움이 아닌 이익과 무역에 초점을 맞춘 도구화된 시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초 노예제의 출발점이 된 그의 행동평가, 안탄 곤살베스는 자신의 항해 중 최초로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사람들을 납치하여 노예로 만든 인물로 기억됩니다. 노예제 확립의 기원 곤살베스는 단순한 탐험가 이상의 인물로 노예제를 유럽 대륙에 소개한 장본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동기에 우선 그의 탐험에는 과학적 호기심보다는 상업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고 이는 인간성을 외면한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폴라라이즈된 역사적 판단 탐험가로 추앙받는 동시에 노예제 시스템의 창시자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항로는 바다보다도 더 극한 갈등과 비극의 강을 만들어냈습니다. 큰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아닌 착취의 다리를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안탄에 대한 논란, 안탄 곤살베스는 역사 속에서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과 범죄자 사이 포르투갈에서는 항해와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영웅시하지만 국제적 관점에서는 노예제를 만든 장본인으로 비판받습니다. 역사적 책임, 그가 남긴 흔적은 단순히 왕국의 확장이 아닌 수백 년간 이어진 고통의 시작으로 기억됩니다. 타산인가, 역사의 도구인가, 곤살베스는 자신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인지 혹은 시대적 흐름에 따랐을 뿐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포르투갈의 황금기와 인간의 어둠을 동시에 맺고 있는 인물로 그의 이름은 한 장의 지도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아래에는 바다처럼 깊은 수많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니노 트리스탄의 배경과 결단, 니노 트리스탄,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의 이름은 고요히 남아있지만 그가 만들어낸 흔적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폭력이 뒤섞인 대항해 시대의 중심 인물, 그는 왜 위험하고도 부정적인 항해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니노 트리스탄은 대담한 항해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여러 역사적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동기, 그는 왕실의 명령을 받았던 승산 없는 도전자였습니다. 포르투갈은 당시 대항해 시대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전략적 모험을 강요했으며 트리스탄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농업과 어업 등을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던 지역 경제가 노예 무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공동체끼리의 상호교류는 없어지고 유럽 상인과의 불평등한 거래만 남았습니다. 유럽 상인들이 조장한 부족 간 경쟁과 전쟁은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사회구조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농업 생산의 붕괴로 인해 자급자족이 어려웠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붕괴는 단순한 생산력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자존감을 훼손했습니다. 모리타니와 세네갈 해변에서 시작된 그 고통의 바람은 결국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항구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이들의 공허한 시선뿐이었습니다. 대서양 삼각무역의 구조는 세계의 대륙을 연결하며 유럽의 부유함을 쌓아 올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단계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에서 철기, 화약, 천, 구슬과 같은 공산품이 배에 실려 아프리카로 운반되었습니다. 2단계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미들 패시지, 아프리카는 그 대가로 노예를 공급하며 노예들은 잔혹한 미들 패시지를 거쳐 아메리카로 운송되었습니다. 3단계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아메리카에서는 설탕, 담배, 면허와 같은 농산물과 귀금속이 유럽으로 수송되었습니다. 시삼박형은 단지 무역 경로의 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은 수천만 명의 희생과 유럽의 비대칭적 권력을 상징하는 인간 비극의 도표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거래된 주요 노예의 역할은 삼각무역의 힘이었습니다. 거래된 물품 유럽 상인들은 철검, 화약, 구슬 같은 값싼 산업 제품으로 아프리카 부족장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노예의 역할, 노예는 단순히 무역품이 아니라 신대륙 개발을 위한 핵심 노동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설탕, 담배 농장에서의 노동은 그들을 경제적 필수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노예는 단순히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대신 산업을 움직이는 톱니바퀴로 전락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의지 아닌 채찍이었으며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유럽 상인은 15세기 후반부터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본격적으로 대서양 삼각무역을 실행했습니다. 항구의 전략적 확보, 세네갈, 모리타니, 가나 등지의 해안선을 따라 항구를 구축하며 아프리카 자원을 수탈했습니다.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기만, 유럽은
부족장과의 외교 관계를 이용해 거래를 장려했으나 협상에 불응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며 장악력을 뒀습니다. 삼각무역은 단순히 대륙 간 자원의 교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을 부정의 상징으로 만들고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경제의 몰락, 자급자족 중심의 전통경제는 유럽 무역품의 유입으로 의존성 높은 경제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노동력의 상시 핵심 노동력인 젊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포획은 농업 생산과 공동체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들 패시지의 기원, 잔혹함이 시작되다. 미들 패시지는 단순히 하나의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이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진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폐안의 비참함, 노예들은 작은 공간에 빽빽이 갇혀 오랜 항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부상실조차 없는 환경과 비생각 조건 속에서 질병이 퍼지고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적함에 절정반항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은 처형되거나 바다에 던져졌고, 사남은 자들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통과 혼돈으로 가득 찬 배의 흔들림 속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왔습니다. 미들 패시지는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내부 감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리타니에서의 첫 노예 포획 과정. 모리타니는 한때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 경제 체계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부족의 구조는 평화와 상호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목축과 농업 중심 모리타니 부족들은 다수의 유목민과 농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력한 부족의 유대감, 부족 간의 관계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로 이어뒀으며 분쟁은 드물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사용한 포획 전략. 포르투갈 상인들은 납치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직접적인 무력과 현지 지원 세력의 활용. 군사적 납치, 무장 병력을 이용해 마을을 습격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현지와의 협력, 일부 부족장과 동맹을 맺거나 무기를 제공해 부족 간의 전쟁을 조장함으로써 포획한 포로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무력 사용, 현지 협조. 무력 사용 초기에는 약탈적 접근이 주를 이뤘으나 희생이 커지자 외교 방식을 병행, 현지 협조, 경제적 유혹으로 일부 부족장을 내수하며 포획 과정을 더욱 걷게 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다가온 포르투갈 상인들의 전략은 분쟁의 씨앗을 심었으며 부족의 내부를 서서히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포획된 사람들의 저항과 반응. 저항 강제적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은 버티고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총기와 무기의 압도적 차이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의 여정과 첫 운송 기록. 1441년 모리타니 해안에서 붙잡힌 이들이 포르투갈로 운송되며 대서양 노예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여정배에 갇혀 이동한 주민들은 비참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항해는 단순히 바다를 건너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잃고 굴욕 속에 무너지는 첫걸음이었으며 잔혹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네갈 강 하구에서의 노예 거래. 세네갈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중심부로의 관문이었고 이후 노예 무역의 기점이라 불리게 될 운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지리적 이점. 세네갈 강은 아프리카 내부로 물자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연적 항로를 제공했습니다. 사회적 결속의 허점, 부족들 간의 관계가 비교적 평화로웠던 이 지역은 처음에는 열린 협력의 장소 역할을 했으나 갈등과 조작으로 인해 노예 무역의 진원지로 변질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전략적 선택. 세네갈 강하구는 유럽 상인들에게 접근성 좋은 지역으로 투기 탐험과 교역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네갈 강하구는 한때 물자가 교류되던 협력의 공간이었지만 차츰 인류의 고통이 외부로 퍼져가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업 항구로 변모한 세네갈 해변. 세네갈 해변은 점차 상업 항구로 변모하며 노예 무역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의 중심지와 포르투갈 상인들은 세네갈 해변에 임시 무역 거점을 구축하며 노예 항구의 첫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물자와 사람의 이동, 은과 금, 소금 등 초기에는 자원이 주로 거래되었으나 곧 주요 상품은 사람이 되었고 아프리카 부족민들은 자신들의 강이 배신의 통로가 된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세네갈 해변은 단순히 배가 오가는 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잔혹함과 탐욕의 흔적을 지우고 쓰는 교차점이었습니다. 투기 부족장과 유럽 상내 관객 설정. 상호 의존적 관계의 시작. 유럽 상인들은 부족장의 협력 없이 항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호적 관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점진적 지배력 확대.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장들은 더 많은 무기를 얻기 위해 다른 부족을 포로 넘기며 부족적으로 노예 무역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장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사람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의 미소 뒤에는 무너지는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세네갈에 남긴 최초의 무역 거점. 포르투갈은 유럽 식민 세력 중 최초로 아프리카 해안에 제도적으로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무역기지 설립. 세네갈 해안에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시장이 설립되었습니다. 노예거래의 기지와 이 거점은 단순히 교역 장소가 아니라 주업으로 노예를 씌워보내는 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단순히 항구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만든 것은 인류 존엄성을 짓밟는 천문이었습니다. 태서양으로 실려 나간 사람들 운명. 세네갈에서 운송된 이들은 대부분 잔혹한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노예선에서의 여정. 미들 패시지에서 그들은 굶주림, 탈수, 질병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비들 패시지는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사용되는 역사적 용어로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들이 선적되어 운송되던 항로와 과정을 지칭합니다. 저 패시지라는 용어에서
Middle은 대서양 삼각 무역 Transatlantic Triangle Trade의 두 번째 구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구간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무역 상품, 염료, 유류 등이 운송됨. 두 번째 구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대서양을 통해 아메리카로 운송한 것이 미들 패시지. 세 번째 구간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설탕, 담배, 면화, 염주 등이 유럽으로 운송됨. 미들 패시지의 역사적 배경, 시간대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12세기부터 15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식민지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백만 명의 흰 노예를 강제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인간적 고통, 미들 패시지는 노예들에게 극도로 락한 경험이었습니다. 배실인 노예들은 건강 상태나 인간적인 품위를 고려하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좁은 선실에 겹겹이 실었습니다. 비참한 환경, 음식과 물의 부족, 희생적인 상황과 질병, 노예들의 저항이나 반란이 무력으로 진압됨. 많은 사람이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 미들 패시지는 단순한 역사적 개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박탈당했던 잔혹한 경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예무역의 비극을 떠올리고 기억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화적 키워드이자 인권에 대해 논의할 때 중요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잔혹한 역사와 수백만 명의 흔히 겪은 인권 침해를 상징하며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포르투갈 왕실과 노예제. 노예제는 단순히 상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경제를 조직하는 정책이었으며 왕실의 허가 아래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법적 정당성 확보. 포르투갈 왕실은 노예제를 합법화하기 위해 여러 공문서를 발행하고 교회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무역 독점화. 왕실은 노예 무역의 감독권을 쥐고 특정 상인이나 무역단체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노예무역을 통한 국가 경제 강화 전략. 노예무역은 단순한 상업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왕실과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는 경제적 엔진이 되었습니다. 금과 자원의 흐름. 노예무역은 단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 생성된 금과 교역품을 유럽으로 옮기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세금 수입. 왕실은 노예무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거두며 국가 재정을 강화했습니다. 왕실의 탐험 투자와 노예제 간의 연계성. 탐험 허가의 대가로 노예 제공. 왕실은 탐험을 장려하고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노예제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습니다. 탐험가와의 계약 성공적 항해 후 왕실은 일정 수의 노예를 항해 대가로 분배받았습니다. 노예 무역의 정당화를 위한 종교적 논리. 왕실과 교회는 구원이라는 명목 아래 노예제를 정당화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논리. 교회는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예제로 문명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종교적 명분. 이러한 논리는 노예 무역의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와 민간 상인의 참여. 초기 충돌과 합의. 초기 충돌. 왕실은 노예 무역을 독점하려 했지만 민간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합의와 조율 이후 왕실은 특정 허가를 부여하며 민간 상인들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노예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금고를 채우는 흑금이었으며 국가와 교회는 이를 이용해 제국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흰 노예의 첫 도착 후 포르투갈의 반응. 1441년 포르투갈 국민이 흰 노예를 처음 본 날. 1441년 세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포획된 흑인들이 처음으로 배에 실려 포르투갈 땅에 발을 디디던 날. 그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될 비극의 시초였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군중들, 노예선에서 내려오는 흑인 포로를 본 포르투갈 국민들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노예로서의 첫 인식 변화. 포르투갈 사람들은 흑인 포로들을 미개한 이방인으로 바라보며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원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시선 뒤에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흑인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바라본 당시의 관점. 인류적, 경제적 시각. 포르투갈에서 흑인 노예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경제적 시각. 많은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며 농업과 광산 업무에 적합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상인들은 흑인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특히 젊고 건강한 이들을 고급 품질로 평가했습니다. 인류적 시각의 결여. 인종적 우월주의와 문화적 무지로 인해 흑인들은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한 자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의 가치가 자유보다는 노동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흑인을 처음 본 충격은 곧 그들을 잔혹하게 억압할 계획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삶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와 사회층에서 노예제에 대한 논의, 교회의 찬성과 반대 분열. 교회 다수는 노예제를 미개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로 포장하며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직자들은 노예제가 인간성을 파괴하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층의 경제적 논리. 귀족과 상인들 그리고 재산을 가진 일부 포르투갈 상류층은 노예제를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찬성했습니다. 하위계층에서는 새로운 노동력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신할 우려를 낳으며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초 도착 노예의 용도와 운명. 조업 분야, 노동력 제공. 농업 생산성이 중요한 포르투갈에서
노예들은 밀 농장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광산 작업 특정 지역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혹독한 환경 아래 노예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사하 노동 귀족 가정에서는 노예를 하인으로 사용하는 일이 힘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잃고 이국의 땅에서 맞이한 첫날은 무한한 절망과 고통의 서막이었습니다. 노예 도입 초기 사회 내 갈등과 변화, 경제적 효과. 노예제는 포르투갈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으며 농업과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갈등긴 노예 도입은 포르투갈 내 계층 간 갈등을 키우며 노동에 대한 가치와 도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흑인 노예를 처음 본 그날 포르투갈은 단지 새로운 노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침몰하는 도덕적 기준과 사회 혼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의 삶, 노예로 잡혀온 이들의 고통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를 넘어 영혼을 파괴하는 잔혹한 과정이었습니다. 신체적 고통 안에서의 질병과 굶주림, 아메리카 농장에서 채찍질과 무리한 노동, 심리적 고통, 자유를 빼앗기고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상실감, 언어와 문화의 격리로 인한 정체성 파괴, 포르투갈에서 강제로 맡기는 노동과 역할. 노예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농업 경작지에서 곡물을 재배하며 대부분 하루 16시간 이상 노동, 광산 포르투갈 내금, 은채굴 및 광산 작업에서 혹사를 경험, 사하 노동 귀족 가정, 특히 부유한 가정에서 허드레시를 담당, 가족과의 분리, 언어와 문화의 단절, 노예화 과정에서 가족은 강제로 분리되었으며 서로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언어와 문화 상실. 포르투갈의 언어 강제, 개종된 기독교 문화로 인해 모국어와 전통 문화를 점차 잃게 되었습니다. 초기 반항과 도주 시도, 성공과 실패 사례, 성공한 경우 숲속이나 외진 지역으로 도망치며 독립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실패의 대가 대부분은 처형 또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공포 정치를 견뎌야 했습니다. 완전히 타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과 억압, 그들은 타국의 땅에서 자신을 잃고 새로운 억압의 체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과학과 복종 강요, 노예들은 끝없는 억압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며 후대에는 독립과 투쟁을 위한 희망을 이어왔습니다. 땅에서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생존을 멈추지 않았고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할, 종교적 정당화와 침묵. 가톨릭 교회는 당시 유럽 사회의 중심이자 윤리적 기둥이었지만 노예제 앞에서는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구원논리교회는 노예제를 통해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이 기독교에 귀할 수 있다며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노예제를 영혼 구원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며 인권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종교적 언어의 왜곡, 성경 구절이 선택적으로 이용되어 노예제가 정당한 통치의 한 방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노예들이 복종한 것이 신의 뜻이라며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는 위안의 도구가 아니라 묶여있는 사슬을 더 단단히 조이는 언어적 족쇄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하는 명목하에 노예제 도입, 강제 개종. 포르투갈 사람들과 교회는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예가 마을에서 포획되자마자 간단한 의식에 거쳐 기독교로 전환되었습니다. 명목상의 선교 노예들 대부분은 신앙의 본질을 배우지 못한 채 단순히 수치상의 기독교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제 신앙교육보다는 더 쉽게 복종시키기 위한 통제 전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양 내 신앙과 흑인 노예의 강제 개종, 강압적 신앙 이식. 노예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전통적 신앙을 잃어했고 기독교의 원리도 강제로 주입당했습니다. 고요한 부족 신앙은 이교로 치부되며 탄압과 배제가 이어졌습니다. 신앙을 통한 통제교회는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 흑인 노예들이 현실을 순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기독교 가르침을 강제로 배우며 억눌림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었지만 노예들에게는 그 빛이 자유를 가로막는 그림자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의 찬성과 반대, 의견 충돌, 찬성파의 입장. 교회 재정을 보호하고 왕실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노예제를 찬성, 노예 무역으로 들어오는 세금은 교회 확장을 돕는 주요 자금원이 되었음. 반대파의 목소리. 소수의 성직자들은 노예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는 포르투갈 내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비밀리에 펼쳤습니다. 노예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종교 사용, 종교적 세뇌. 노예들은 기독교 교리를 억지로 배우며 영적으로 자유를 잃는 과정과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노예를 신의 뜻에 의한 것으로 설득하며 저항 정신을 억눌렀습니다. 종교를 이용한 계급 강제와 신앙을 단순히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신의 섭리로 설명하며 계급적 억압을 강화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손길을 지급했습니다. 그 손길은 사슬을 더 단단히 묶는 또 하나의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초기 노예 무역이 아프리카에 미친 영구적 영향. 노예 무역은 서아프리카 사회를 평화해서 경쟁과 분열의 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경제적 의존 유럽 상인들에게 무기를 얻기 위해 부족기 서로 노예로 8%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유럽 무역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자급자족 경제가 와해되었습니다. 경쟁과 갈등의 격화. 부족들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무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를 약화시키며 유럽 세력이 서아프리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강제 노예화로 인해 붕괴된 공동체, 인구 감소와 물리적 파괴, 젊은 인구가 대거 포획되면서 생산력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계층이 사라졌습니다. 말들은 상업적 이익에 종속되었으며 자급자족 생활 기반을 상실했습니다. 사회적 구조의 붕괴, 전통 지도 체제는 유럽 상인에게 협력하는 부족 수장들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가치를 버리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노예 무역에 연루된 부족 지도자들의 전술과 결과 유럽 상인의 도구가 된 부족 지도자 일부 부족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팔았으며 기업의 무력에 굴복해 노예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돌아온 부메랑, 처음에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다른 부족의 연합 공격이나 유럽 세력의 장악으로 동일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노예 공급지로 낙인찍힌 서아프리카의 오랜 상처. 노예제로 인해 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공급지란 낙인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 아프리카는 오랜 전통과 독립성을 잃고 외부 세력에 종속되었습니다. 몇 세대의 상처, 노예제가 남긴 상처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며 이후 수세기 동안 이어질 식민화와 억압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식민지화로 이어지는 초석의 역할, 노예제의 흔적. 노예제를 통해 아프리카 경제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린 유럽은 이를 기회로 삼아 본격적인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착취, 체제로의 전환. 노예제라는 이름의 강제 노동이 끝난 후 아프리카는 유럽 제국의 밑거름이 될 또 다른 형태의 착취에 빠졌습니다. 노예제는 서아프리카를 붕괴시켰고 그 폐허 위에서 식민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단지 자원의 보고로 낙인이 찍혔으며 그것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유럽 상인들이 이용한 무역 기술과 도구, 유럽 상인들의 항해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히 계산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경제적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시연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들의 무역 기술과 장비들이었습니다. 초기 배의 설계 특징, 주로 사용된 배는 카라벨 형식의 선박으로 거친 대서양 항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운 디자인과 빠른 이동 속도로 인해 아프리카 해안과 유럽, 분토 간 거리를 효율적으로 오가기에 적합했습니다. 기배들은 후에 노예 운송용으로 재설계되며 수십 명의 노예를 한 번에 싣기 위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포획 장비. 유럽 상인들은 체포 시 사용하는 쇠사슬, 족쇄, 그리고 특수 제작된 이동형 가두장 등을 개발했습니다. 이용 중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는 점점 더 잔혹되었습니다. 물품 교환과 협상을 위한 초기 상업 기법. 유럽 상인들은 단순히 교역을 진행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을 통해 부족장들과의 협상을 교묘히 진행했습니다. 물품 교환의 주요 아이템화 약, 총기류, 철검과 같은 무기류는 부족들 간 전쟁을 부추기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값싼 구슬, 면화, 알코올 등은 유럽에서는 흔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협상의 심리적 전술. 유럽 상인들은 부족장들에게 미리 무기를 제공하여 힘의 균형을 깨뜨린 후 더 많은 포로를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친절한 태도를 가장하며 동등한 교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노예 운송 선박의 구조와 잔혹한 환경. 노예 운송 선박은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상품화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선박의 내부 구조. 선박 내부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실기 위해 좁고 낮은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노예들은 밀집된 공간에서 눕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환경에 비인간적 조건 화장실 시설이 없어 배 안에서 배설물을 처리하지 못해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질병과 기아가 만연했으며 이를 이유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물교환 정제를 넘어선 금전화 흐름. 초기의 물물교환 방식은 서서히 사라지고 유럽은 금과 은을 축적하며 무역 경제를 체계화시켜왔습니다. 금전거래의 시작. 포르투갈 초기 무역은 금과 상품 간 교환으로 이루었습니다. 삼각무역이 발전하면서 유럽은 정제된 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유럽 상인이 현지 사회를 리모델링한 방식. 유럽 상인들은 아프리카 사회를 단지 교역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구조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해줬습니다. 부족 관계의 변화. 여린들의 거래는 부족장 간의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며 기존 공동체 유대감을 파괴했습니다. 새로운 권력 구조 형성. 무기로 무장한 부족장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상인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부족들은 다른 부족을 지배하는 권력 관계 속에서 노예 무역에 더 깊이 연루되었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단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곧 아프리카 사회의 붕괴로 이어졌고 남겨진 상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깊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미들 패시지의 탄생. 첫 항해 시작. 1441년 포르투갈은 최초의 노예선을 운항하며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미들 패시지의 정예. 아프리카에서 포획된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하는 항로를
미들 패시지라 명명했습니다. 지속에서의 교환 가치보다 낮은 인간 존엄, 그다 위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글은 교환할 수 있는 숫자와 자리의 개수로 계산되었습니다. 노예 관리 방식은 사람당 차지할 수 있는 크기가 약 0.5평에 불과해 마치 짐처럼 사이드 대치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죽음을 선택할 자유마저 빼앗겼습니다. 배 안의 위생, 음식, 폭력적 통제 방식, 위생과 음식의 상태 쓰레기와 배설물이 뒤섞인 공간에서 질병이 쉽게 퍼졌습니다. 음식과 물의 양은 최소한으로 지급되었으며 영양실조로 사망이 임했습니다. 폭력적 통제 선원들은 조금이라도 반항 기미를 보이는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생존율과 성공적 상품화의 계산적 잔인성, 생존율 중요성 운송 중 최대한 많은 노예를 아메리카에 도착시키기 위해 물리적 생존율이 계산되었습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 도착 후 노예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 만큼 운송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되었습니다. 이들 패시지가 노예제 확산 기반이 된 이유, 이들 패시지는 단지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제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도구였으며 새로운 경제 질서의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대량 운송의 시장립의 패시지 덕분에 노예를 대규모로 이동 가능해졌고 노예제는 빠르게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경제적 연결의 핵심 이들 패시지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삼각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이들 패시지는 그 자체로 잔혹한 상징이자 서구 경제의 그림자를 드리운 통로였습니다. 노예들에게는 한 시대의 고통이었고 유럽에는 한 시대의 번영을 뜻했습니다. 모리타니와 세네갈의 지역 지도자들, 아프리카의 지역 지도자들은 단지 악의 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박과도 같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유럽과의 갈등, 회피군 사력이 더 강했던 유럽 세력에 저항할 경우 부족 전체가 공격받거나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소규모 협력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여 부족 외부의 공격을 피하고 내부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의 유혹 절기, 화약, 귀금속과 같은 상품은 부족의 생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이러한 상품을 주요 미끼로 사용하며 지도자들이 노예 무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무역은 단지 교환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신과 타협 사이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야 했으나 그 대가는 꿋꿋했습니다. 부족장들에게 제공된 유럽식 무기와 상품, 유럽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음성적인 도구를 주었습니다. 철기와 화약, 부족 간 갈등을 부추기는 주요 물품은 바로 철검과 화약, 그리고 초기식 총기였습니다. 기존에는 창과 방패로 싸우던 부족들이 이 신무기를 소유하기 위해 다른 부족을 노예로 넘기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알코올과 사치품 유럽 상인들은 부족장들에게 알코올과 액세서리를 제공하면서 지도자들의 개인적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장들은 더욱 유럽 상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의 증폭, 유럽의 개입은 단순히 부족들 간 갈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도 가속화시켰습니다. 권력 독점의 악화, 일부 부족장은 유럽 무기를 이용해 자신의 부족 내에서 상대 부족의 힘을 억누르고 독재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균형의 붕괴,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마을의 생산력과 평화적 생활 방식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했다고 믿었지만 유럽 상인들의 손에 의해 서서히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협력한 소수 지도자의 후손 역사, 유럽과 협력한 지도자의 후손은 이후 아프리카 사회에서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긍정적 유산과 비판의 교차점, 일부 지도자의 후손들은 당시 협력을 통해 축적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물려받아 지역에서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했습니다. 반면 이들과 협력하지 않은 부족들 사이에서는 비판과 적대감이 남아 역사적 갈등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이 남긴 장기적 결과,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상처와 갈등을 남기며 현대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열된 공동체, 부족 간 잔존한 불신과 갈등은 식민지 시대 이후에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현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노예 무역에서 조상들이 한 역할을 재검토하며 자신의 역사적 위치를 새롭게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도자들이 남긴 선택의 흔적은 단지 과거로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고통과 치유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이후의 다른 유럽 열강들, 고립된 포르투갈의 독주에서 이제 대서양은 유럽 전체의 무대로 변화했습니다. 스페인의 참여, 스페인은 신대륙에서의 광물 자원 채굴과 농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이 개척한 노예 운송 경로를 빠르게 채택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쟁. 17세기 중반, 네덜란드는 아프리카 해안을 점령하며 포르투갈의 요새를 빼앗고 자체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대규모 삼각무역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영국의 독주적 확장, 영국은 노예제를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제국주의와 결합시켜 세계적 산업화를 가속화했습니다. 노예로부터 확보한 부로 공장을 돌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품은 다시 노예제에 투자된다는 경제적 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삼각무역 본격화와 유럽 전체의 참여 과정, 유럽은 경쟁 너머로 협력을 형성하며 삼각무역을 본격화했습니다. 노예,
원재료 공산품의 흐름, 아프리카에서 노예 확보, 아메리카에서 원재료 생산 유업 공장에서 가공, 다시 아프리카로 공산품 운송의 순환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경제적 협력과 분할 아프리카 해안을 상호 점유하며 분할한 후 각국은 특정 지역에 대해 사실상의 독점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독특한 노예 운송 및 활용 방식, 스페인 주로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사탕수수 농장 운영, 셀란드 노예 운송뿐 아니라 아프리카 해안 도시 자체를 장악하며 강제 작업 수행, 영국 북미 땅의 목화, 재배와 대서양 전체의 운송 네트워크 주도, 유럽 제국 간 분할된 서아프리카의 운명. 서아프리카는 단지 한 국가의 식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제국 간 항로와 경제 흠이 교차하는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변증과 유럽국들은 협상을 통한 영토 분할과 무력 충돌을 동시에 반복했습니다. 노예 무역은 과거 한 시대의 경제적 엔진이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비열한 상업적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노예 무역으로 축적된 부는 유럽 제국주의와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대서양 양쪽 모두의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인간성의 파괴와 수백만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도덕적 질문, 노예 무역은 인간이 인간을 상품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현대 인권운동과 도덕적 재평가는 이 역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노예 무역을 전 지구적 비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큰 디아스포라에 미친 세계적 영향, 노예 무역은 단지 아프리카인들의 고향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큰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낳았습니다. 문화적 융합과 재창조,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흑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고유의 음악, 언어, 요리, 종교를 받아들이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전통과 미국 대륙의 요소가 혼합되어 탄생한 흑인 문화는 현재 전 세계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정체성 문제, 노예 무역으로 뿌리내린 인종, 차별과 억압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흑인들의 정체성은 조상의 고통과 저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잃은 흑인들, 하지만 그를 만든 문화와 역사는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 복구를 위한 현대적 노력, 서아프리카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비와 교육 프로그램, 세네갈의 골섬, 가나의 미나, 성 등은 오늘날 노예 무역의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는 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사회는 노예 무역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재건과 협력, 노예 무역으로 황폐화된 경제는 아프리카 연합의 유과, 국제기구의 협력 아래 서서히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답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단지 비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많은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예제 행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모는 과거의 비극을 느끼고 현재 연대를 다지는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도의 발전운동, 노예 무역의 중심이었던 마을들은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죄책과 역사적 사과 문제, 포르투갈은 이제야 과거의 무게와 책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사과의 움직임, 포르투갈 정부와 왕실은 과거 수 100년간의 노예제 운영에 대해 진심 어린 회고와 사과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반성, 포르투갈 내 학교에서는 노예제와 식민지 시대의 잔혹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포르투갈 문화와 흑인 노예의 흔적, 포르투갈은 단순히 노예 무역을 실행했던 국가가 아니라 그 흔적이 문화 전반에 녹아있는 나라입니다. 건축물과 조형물, 리스본의 많은 건물과 항구에는 노예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당시의 장소들은 지금도 도시 풍경의 일부로 존재하며 과거를 기억하는 유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음식, 노예의 유입으로 인해 포르투갈 언어에는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식 요리법과 재료는 현대 포르투갈 요리로 융합되었습니다. 15세기 17세기로 이어지는 노예제의 단계적 확대, 15세기 탐험과 초기 무역, 포르투갈의 항해는 노예제를 시도하며 시작되었지만 소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16세기 본격적 삼각무역, 대서양 삼각무역의 체계화로 인해 노예 무역은 포르투갈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7세기 경쟁과 확산, 유럽 열강대 참여로 노예제는 초월적 경쟁의 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음악, 건축, 언어 등 문화적 유산에 새겨진 흔적, 노예들은 단지 억압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포르투갈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파두 음악의 아프리카적 요소, 포르투갈 전통 음악인 파두는 아프리카 박자와 정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축물의 조화,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건축의 노동력은 흑인 공예가들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고통의 역사였지만 그 속에서 싹튼 문화적 융합은 오늘날 포르투갈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노예와 노동력을 통한 포르투갈 경제 성장의 분석, 포르투갈 제국은 노예 노동 없이는 결코 구축될 수 없었습니다. 더 발전, 노예 노동은 브라질 설탕 생산과 포르투갈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역과 유럽 내 권력 확대, 노예 무역은 포르투갈의 국제적 위치를 강화하고 유럽
내 주요 강국을 만든 데 기여했습니다. 기념행사와 박물관 설립 포르투갈은 노예제 관련 역사적 기념물을 세우고 세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화해 프로그램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협력해 과거의 상처를 복구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예 무역의 시작은 단순한 교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진 욕망이 인간 존엄성을 파괴한 최악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흑인 노예가 끌려오면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강력한 무기의 힘에 눌려 모두 진압이 되었습니다. 대표적 저항 사례를 살펴봅니다. 쿠탈라바 반란 배 위에서의 자유를 외치다. 한밤중 대서양 한가운데의 노예선. 배 위에서는 승무원들이 어둠 속에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하고 있다. 어두운 선창 아래에선 쇠사슬 묶여있던 노예들이 서로 간단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들 중 한 명 쿠탈라바가 조용히 눈을 감고 결심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쿠탈라바는 단지 한 부족의 무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배 위에서 자신과 동료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배경 초기에 잡혀간 노예들은 포르투갈의 무역선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창 아래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자유를 위한 소박한 희망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쿠탈라바의 결단 포획 당시 부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쿠탈라바는 단지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그녀는 동료들에게 저항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쇠사슬을 스스로 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처반란의 성공과 실패 쿠탈라바와 몇몇 이들은 선창을 탈출했지만 경계 중이던 선원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반란은 결국 실패로 끝났으나 쿠탈라바는 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대서양으로 뛰어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노예 선상 반란의 불씨가 쿠탈라바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